안녕하세요. 연세맑음 정신건강의학과 이은하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정신과 영역에서 뉴로피드백이 어떻게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QEEG-based 뉴로피드백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타, 베타 트레이닝, 알파, 세타 트레이닝 같은 컨벤셔널한 뉴로피드백 트레이닝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싱글 채널 뉴로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앰플리튜드 파워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극을 싱글 채널, 그러니까 액티브 일렉트로드를 이제 한 곳, 주로 센트럴 미드라인 버텍스 정수리에 올리거나 혹은 뭐 C3 좌측 중심부 혹은 C4 우측 중심부에 올려놓고 그 부위에서 측정되는 세타파의 파워를 감소시키고 베타파의 파워를 증가시키는 그런 훈련, 그런 훈련이 주로 이제 ADHD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지고 실제로 임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또 이제 예를 들자면 알파 세이타 트레이닝처럼 그 옥시피털 에리어에다 전극을 올려놓고 눈을 감고 알파파와 세타파를 증가시키는 알코올 에딕션에서 제일 많이 연구되어진 알파 세타 훈련 같은 그런 이제 컨벤셔널 훈련들은 전극을 하나만 사용해서 훈련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었는데요. 최근에는 Z-Score Surface Neurofeedback이라 그래서 그 19개의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그 나이 또래의 노모티브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한 다음에 그 각 사이트에서의 파워, 페이스 렉, 코헤런스 같은 지표들을 또래 평균과 비교해서 얼마나 또래의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 표준 편차 이상 deviation 되어 있는가, 혹은 이 표준 편차 이상 above or below norm인가를 보아서 그것을 이 표준 편차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normalization 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로레타를 이용해서 로레타는 그 수학자 파스칼 마퀴가 만든 인버스 솔루션 그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두피에서 측정된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역으로 그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한 그 뇌의 그 제너레이터를 추적해 들어가는 source localization 기법인데요. 이 기법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그 신호가 올라오는 브로드만 에리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레타 뉴로피드백에서는 정확히 브로드만 에리어 24번에서 올라오는 세타파를 감소시킨다든지 인슐라 브레인 브로드만 에리어 13번에서 올라오는 또래 평균 노마티브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증가된 알파파를 감소시킨다든지 좌측 24번과 오른쪽 24번의 코헤런스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이런 훈련들을 더 정교하게 기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세일런스 네트워크, 익세큐티브 네트워크 같은 뇌주 네트워크의 그 훈련을 할 수가 있는 보다 정교한 그런 트레이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요즘 많이 리서치 되어지고 있는 fMRI 뉴로피드백도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싱글 채널 그 어세스먼트 CG에다 전극을 올려놓고 이렇게 물결 모양의 뇌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각 헤르츠, 1헤르츠별의 앰플리튜드, 파워가 어떤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걸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파워, 프리퀀시 분석을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스펙트럴 어널리시스 그래프인데요. X축은 2Hz부터 35Hz까지 1Hz별로 뇌파를 속도별로, 주파수별로 배치를 하고 Y축은 각 주파수가 두피의 특정 사이트, 즉 우리가 전극을 올려놓은 CG 정수리에서 얼마만큼의 파워로 잡히는가, 마이크로볼트로 잡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그래프는 F분의 1, 즉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들이 스컬 같은 딱딱한 물질을 잘 통과해서 두피에서 크게 잡히기 때문에 주파수의 반비례에서 이 앰플리튜드가 표시되는데요. 세타 베타 레이쇼가 높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4, 5, 6, 7 그래프의 높이의 평균과 13, 14, 15, 16, 17, 18, 19, 20 요 메타파의 레인지에 해당하는 요 막대기의 높이의 평균의 제곱한 값이 몇인가.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모나스트랄 레이쇼라는 나이에 따른 정상 기준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몇 표준 편차 벗어나는가를 보고 우리가 이제 ADHD 진단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 그래프에 기초하여서 저희가 각 환자에 맞는 individualized, personalized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싱글 채널 세타 베타 트레이닝의 화면입니다. 여기 이제 세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13에서 15Hz.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high frequency enhance 촉진시키고 증가시키고 향상시켜야 될 그 주파수 레인지가 13Hz, 15Hz인 거죠. 이 13에서 15Hz의 뇌파를 몇 마이크로볼트 이상 올려야지 우리가 보상을 줄 것인가. 자, 이제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뉴로 피드백은 조작적 조건화 기법에 의한 학습 과정인데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그날의 스레시홀드를 정합니다. 그럼 환자는 좋은 뇌파, calm wave, SMR 혹은 베타파가 치료자가 그날 정한 스레시홀드보다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기준을 통과했을 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3에서 10Hz,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까지 포함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슬로우 웨이브, ADHD 브레인은 이런 이제 슬로우 웨이브들이 높아져 있는 게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이 느린 뇌파들의 파워를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빨강색이 나왔죠. 빨강색이 나오면 이 화면이 멈춥니다. 자, EMG, 근육 긴장도가 우리가 정한 선보다 떨어져야지 이게 그러니까 그 근육에 의한 아티팩트를 최소화해서 정확한 훈련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세 개 그래프가 모두 초록색으로 바뀔 때 이 볼링공에 굴러가서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또 음악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환자가 자기의 뇌파가 노멀라이즈된 아이디얼한 패턴,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calm, focused, relaxed and state에 들어갈 때 그것이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청각적으로 보상이 되니까 환자가 자기 뇌파의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훈련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은 그 우리가 측정하는 이제 19채널 QEG, 일렉트로캡 19개 전극이 달린 일렉트로캡을 쓰고 19개의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전기적인 신호가 표시된 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FP1, FP2, 프리프론탈 콜텍, 프리프론탈 에리어의 전극, F3, F4 좌우 전두엽, C3, C4 좌우 센소리 모터 에리어, P3, P4 두정엽 오른쪽 왼쪽, O1, O2 후두엽 오른쪽 왼쪽, F7, F8 전두엽, 예, 이 브로커스 에리어 근처에 있는 이 두 가지 오른쪽 왼쪽 사이트, T3, T4 측두엽 오른쪽 왼쪽, T5, T6 측두 후두엽 오른쪽 왼쪽, FC, CG, PG 전두엽 중앙부, 센트럴 중앙부, 두정엽 중앙부. 그래서 이렇게 19개의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표시되고요. 이 신호들을 계산해서 frequency, 주파수, X축이 주파수일 때 Y축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고, 이제 이것이 브레인 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위에 5개의 맵은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하이베타파가 이 환자 연령 또래의 기준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높은지 낮은지를 표현해주는, 직관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요. 이 레전드를 보시면 빨강색으로 표시되면 이 표준 편차 이상 높다는 뜻이고, 진한 파랑색은 이 표준 편차 미만으로 에너지가 낮다는 뜻이고, 초록색이 이제 또래 평균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럼 딱 보면 이 환자는 전두엽의 세타파가 또래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구나, 이 표준 편차 이상 높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렐러티브 파워라는 건 이 환자 자체 에너지를 100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파의 분포가 높은가 보니까 이 환자는
세타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네요. 자, 베타파가 전두엽에 상대적으로 낮죠. 아, 전두엽에서 세타 베타 레이쇼가 높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옆에 요것은 이제 1Hz빈이라 그러는데 1Hz, 2Hz, 3Hz, 4Hz 각 1Hz별로 또래 평균과 비교해서 구체적인 어느 헤르츠의 뇌파가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 높은지를 표시한 건데 4, 5, 6Hz가 유의미하게 전두엽에서 증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14, 15, 16, 17, 18, 19, 20 이런 베타파에 해당되는 뇌파가 전두엽에서 또 파랗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자의 뇌파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걸 참고로 이 환자의 tailored 맞춰진 individualized, personalized 된 뉴로피드백 프로토콜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 채널 CG에서 측정한 스펙트럼 애널리시스를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되고 19채널에서 측정한 그래프, 이걸 FFT 시간별로 계산이 이렇게 나오고 스펙트럼 19채널을 모은 스펙트럼 애널리시스가 이렇게 되고 자 거기서 더해서 이제 브레인 맵이 나오니까 아하 이 환자 29Hz가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29Hz 올라간 소스가 로레타에서 보니까 브로드맨 에리어 24번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자이러스구나. 그러면 이 환자가 싱글 채널 트레이닝을 하면 요 하이 베이타 비지 브레인 잡생각, 루미네이션이 많은 이 부분을 낮춰주는 훈련을 해야겠구나. 로레타 뉴로피드백 트레이닝을 하면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자이러스에서 하이 베이타 파를 앰플리튜드를 낮춰주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싱글 채널로 보고 19채널로 보고 브레인 맵으로 보고 로레타를 보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환자에 맞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19채널 훈련, 로레타 뉴로피드백 훈련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디자인한 훈련 프로그램의 기준에 맞추면 영화가 화면이 커져서 영화를 플레이할 수 있고 또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영화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 환자가 해야 될 일은 영화를 자신의 뇌파로 플레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재미있죠. 예, 이런 훈련 한 30분 정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ADHD의 치료에 있어서 뉴로피드백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1996년에 뉴로피드백에 관한 ADHD의 치료에 뉴로피드백이 사용된 최초의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터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뒤로 12개의 그 RCT 결과가 발표되었고 투 메타 아날리시스가 있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레이닝 스터디에서는 세타 이니비션, 베이타 인핸스먼트 트레이닝,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타 베타 훈련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슬로우 콜티컬 포텐셜 훈련을 한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RCT에서 그 환자들은 하이 세타 베타 레이쇼를 센트럴 혹은 프론탈 리전에서 보였습니다. 이 12개의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 중에서 4개만이 쉔 뉴로피드백 스터디, 즉 플라시보 컨트롤들을 이제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이 4개의 연구들이 블라인드가 잘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이 4개 연구의 문제가 unconventional neurofeedback 프로토콜을 사용했다. 즉 우리가 이제 conventional neurofeedback 프로토콜에서는 그 환자의 훈련 threshold를 치료자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즉각적으로 조정을 해주는데 이 트레이닝 프로토콜들은 오토 threshold는 그러니까 환자가 혼자 들어가서 컴퓨터 화면하고 둘이 앉아서 하는 이런 unconventional 프로토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스터디를 제외한 8개의 스터디를 가지고 그 이펙트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이 4개의 쉔 스터디, 뉴로피드백 스터디가 포함됐을 때는 이너텐션에 대한 이펙트 사이즈가 0.7 이것도 상당히 크죠. 예. 여기서 이제 0.8, 0.8이면 거의 스티뮬런트 메디케이션과 동등한 수준의 이펙트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액티비티 임펄시비티에 대해서는 0.79에서 0.73 정도의 이펙트 사이즈를 가지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유의미하게 볼 수 있죠. 가장 유명한 메타 아날리시스는 아마 마틴 야한스의 2009년도 논문일 것입니다. 15개의 스터디를 연구를 했고요.
effect size for inattention이 0.81, 거의 이제 약물과 동등하다. impulsivity, hyperactivity하고는 0.69, impulsivity 0.69, hyperactivity 0.4 정도 effect size를 보인다. 그러니까 significant하고 세 개 모두 이제 effect size가 크냐, medium이냐, 작냐 이제 요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마티니안스는 뉴로피드백의 효과, ADHD 치료에 있어서 뉴로피드백의 효과를 evidence-based level 5 가장 높은 레벨을 주었습니다. efficacious and specific 약물과 동등한. 그러나 이 연구들이 non-randomized 돼 있고 sham training, placebo controlled가 돼 있지 않고 블라인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골드 스탠더드 치료인 약물 치료보다 더 수피리어하거나 동등하다라는 부분에서 받아지는 거에는 여전히 컨트로버셜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아카데미 피디아트릭스 미국 소아과 의사학회에서는요. 그 바이오피드백, 그 EEG 바이오피드백을 포함해서 Evidence Based Child and Adolescent Psychosocial Intervention을 레벨 1 Best Support ADHD에 대한 가장 그 높은 치료적인 모달리티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스타디가 되어야되고 한 스타디당 적어도 30명의 서브젝트가 로 참여된 그런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지 인정을 받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에서는 그러나 이게 non-specific treatment factor와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confounding variable이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것도 여전히 이제 컨트로버셜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뉴로피드백의 훈련 효과에 대해서는 mixed 그렇지만 improving results를 보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뉴로피드백 연구를 확실하게 이제 우리 의학적인 판단 기준에서 확실하게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유들이 있죠. 랜더마이제이션 하기가 어렵고 뉴로피드백 프로토콜도 다양하고 또 뉴로피드백 같은 경우는 트리플 블라인딩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몰라야 되고 트레인한 사람이 몰라야 되고 레이터가 몰라야 되고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쉐임 컨트롤을 쓴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진정한 쉐임인가 이너트니스가 또 보장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약을 쓰고 있는 다른 치료를 받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충분한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롱텀 팔로우업에서 과연 효과가 유지되는가, 나이의 차른, 이런 것들, 또 치료자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연구 기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그 이제 그 어떤 질환의 치료에 대한 그 치료법에 대한 그 Level of Certainty of Research Evidence and Recommendation grade를 정하는데요. 이제 이 그레이드가 poor, fair, good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USPSTF에서 정한 Quality of Evidence for the Neurofeedback of ADHD는 fair to good입니다. 예, 그래서 recommended 추천된다. Fair evidence of benefit and safety 충분한 효과가 있고 안전한 치료다. 이렇게 이제 recommended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탠더드 뉴로피드백 프로토콜은 적어도 30회에서 40회 정도의 회기를 하고 그 한 회기당 적어도 30분 이상 유지되어야 되며 한 주에 두세 번 하는 것을 스탠더드 프로토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세타 파워를 감소시키고 베타 파워를 증가시켜서 세이라 베이라 레이쇼를 감소시키는 쪽에 훈련 연구들이 많지만 이제 최근에는 QEEG based 보다 복잡한 뉴로피드백 트레이닝 프로토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manual modulation of training thresholds by the neurofeedback clinicians 아이를 혼자 두고 자동 threshold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옆에 붙어서 즉각적으로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threshold를 조정해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 회기 내에서 벌어지는 뇌파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ADHD에 대한 그 뉴로피드백 치료의 그 베네핏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이제 ADHD 진단을 받고 저에게 찾아온 환자들인데 이렇게 알파 타입 ADHD, 전두엽에서 알파가 증가되어 있죠. 블루 타입 ADHD, 에너지가 적습니다. 하이 베이타 타입 ADHD, 하이 베타파가 많네요. 전형적인 ADHD 데이터 타입. 이렇게 뇌파상으로는 이제 임상적인 ADHD 진단이라고 해도 뇌파상의 진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알파 타입 ADHD는 SSRI가 필요할 것이고 블루 타입 ADHD는 메타볼릭 서포트, 수면이나 뉴트리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하이 베타 타입에서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제
ADHD 세타 타입에서는 전형적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적인 그 방향도 우리가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 40회기 훈련이 끝난 다음에 처음 프리트리트먼트 QEEG에서는 이렇게 델타 세타가 전두엽에서 증가된 소견이었는데 아하 40회기에 올라니까 모두 초록색으로 노멀라이즈 되었네요. 자, 오티즘에 대한 뉴로 피드백의 에비던스 레벨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이제 오티즘 환자들의 뇌의 그 뇌파 특성들을 보니까 여러 콜티컬 에리어들의 커넥티비티가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뇌의 여러 부분, 중요한 네트워크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A lack of hemispheric difference. 인간의 뇌는 좌뇌가 도미넌트하게 편제화되어 있는데 그 편제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히 환자마다 다양한 상반된 EEG 디퍼런스를 보인다. 다양한 소견을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두엽에서 세타 파워가 증가되어 있고 또 어디서는 세타 파워가 감소된 소견도 있고 대체적으로 알파 액티비가 감소, 8Hz 알파가 감소되어 있는 게 아주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고 increased beta and gamma activity.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 아스퍼거라고 하는 지금 DSM-5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그 하이 IQ, 버벌, 이 정상인, 오티즘, 사회성만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은 또 알파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파상으로 오티즘과 전형적인 오티즘과 아스퍼거는 조금 다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개의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스터디와 또 이제 원 메타 애널리시스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오티즘에 대한 훈련은 센소리 모터 콜텍스에서 그러니까 CG, C3 혹은 C4에서 뮤 리듬. 뮤 리듬은 알파 리듬의 일종인데 미로뉴런 액티비티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티즘 환자에서는 이 뮤 리듬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뮤 리듬을 뮤 리듬의 파워를 감소시키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significantly increase sustained attention and sensory cognitive awareness. 그 뮤리듬 훈련을 한 환자분에서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 또 두 번째 스터디에서는 전형적인 오티즘의 경우에 역시 뮤리듬 이니비션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sustained attention이 증가했고 sensory motor awareness는 차이가 없었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했고 소셜빌리티가 증가했다. EEG에서도 뮤리듬의 파워가 당연히 감소했고 뮤리듬이 정상화되었고 또 페이스 코헤런스 등의 그 대뇌 피질 간의 의사소통을 보여주는 그 지표들이 향상되었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USPSTF Level of Certainty of Research Evidence and Recommendation Grade에서 fair,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괜찮다 이런 판정을 받았고 Clinical Recommendation을 recommended,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러닝 디스오더에서의 뉴로 피드백의 그 에비던스 레벨은 어떨까요? 사실 러닝 디스오더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DHD나 TBI나 오티즘하고 동반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어한 러닝 디스오더를 진단내는 게 이제 그런 파퓰레이션이 이제 적은데요. 이제 연구된 그룹들은 하이 세이라 알파 레이쇼를 가지는 10명의 LD 청소년을 가지고 5명 뉴로 피드백, 5명 쉐임 뉴로 피드백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보니까 뉴로 피드백군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위스크, 웩슬 인텔리전스 테스트 스코어가 향상되고 토바 주력이 향상되었다. 또 이제 2년 뒤에도 그 향상이 굉장히 유지되었다. 80%분에서 더 이상 학습장애 기준을 맞추지 않았다. 이런 유의미 향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뇌파의 변화와 동반되어서 나타났다. 그래서 USPSTF Level of Certainty of Research Evidence and Recommendation Grade에서는 러닝 디스오더의 그 에비던스 레벨을 poor to fair 그리고 아직은 insufficient evidence to make a recommendation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한 20회기 정도 QEEG based individualized neurofeedback을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인 유지할 것을 결정한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겠죠. 소아 간질 환자에서의 뉴로피드백의 치료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베리 스타먼이 그 센서리 모tor 리듬을 발견하고 그 뉴로피드백 프로토콜을 처음으로 적용한 임상군이 간질이었기 때문에 뉴로피드백이 간질에 쓰인 케이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소아 간질 환자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성인에 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US 아까 말씀드린 PSTF Level of Certainty of Research Evidence and Recommendation
그레이드는 4고 아직은 그 소아 간질에서 뉴로 피드백이 그 evidence based 치료라는 그 증거는 insufficient 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기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uncontrollable seizure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Pediatric ADHD, Autism Spectrum Disorder, Learning Disability, 에필랩시에 관한 그 에비던스 레벨에 대한 이제 그 정리가 되어 있는 표입니다. ADHD는 fair to good, recommend고요. Autism도 fair 정도의 그레이드고 recommend. Learning Disability는 시도해 볼 수 있다. 에비던스가 더 필요하다. 에필랩시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absence seizure 환자에 대한 그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항정관제와 같이 시도했을 때 이제 이렇게 DAP, Dual Person Test가 이렇게 많이 6개월 후에 치료 후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그 에필랩시 소아간질이면서 항정관제 복용하면서 이제 그 뉴로 피드백을 병행하는 친구 지능검사 추이를 보시면 처음 2019년 12월에 왔을 때 전체 지능이 93이 나오고 처리 속도가 62. 예. 그래서 이제 장애 수준은 나왔다면 훈련을 받은 1년 뒤 2020년 12월에는 처리 속도가 92로 이제 30점이 향상되었고 전체 IQ가 112로 19점 아주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변화가 2021년 12월 1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소아 간질도 항정관제를 복용하면서 주의 집중력이나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이런 간질 및 항정관제에 복용함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사이드 이펙트를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잘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자료는 그 anxiety, depression, performance anxiety, mental retardation, traumatic brain injury, PTSD, alcohol abuse, substance abuse 등에 대한 그 child and adolescent에 대해서 그 뉴로 피드백을 시행했을 때의 그 evidence level을 정리한 표입니다. 예, depression은 fair고, anxiety fair, performance anxiety, alpha theta training 아주 좋다. mental retardation에서 뉴로 피드백 based individual QEG가 아주 좋은 결과를 good evidence level을 받았고요. TBI, PTSD도 시도해볼 만한 fair 이런 레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량한 뇌파 검사는 인지, 감정, 의지, 기억, 행동 등 대뇌 피질의 활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지표화할 수 있고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수 있으면 진단 및 치료 등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HD, Depression, Anxiety, Learning Disability, Asperger, Autism, TBI, Chronic Fatigue 이런 Brain Development의 정도 등을 이제 뇌파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같은 진단명이라고 할지라도 뇌파 타입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약물을 선택하는 가이드나 또 요 QEEG based individualized neurofeedback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뇌파는 훈련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는 일반화될 수 있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학습은 이제 꾸준히 반복했을 때 기술이 축되는 거고요. 증상 호전뿐만 아니라 학업적, 사회적 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영역에서 약물과 더불어서 이 adjunctive therapy로 물론 리서치가 더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양해 말씀 구할 것은 그 책에 들어있는 강의록과 제가 오늘 발표한 강의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오늘 강의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말금 정신건강의학과 이은하였습니다.